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4년 차에 들어섰네요. 슬아의 11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하고 둘 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엄청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식구가 셋이라면 둘이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저는 최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돈 모을 여유도 없이 버는 족족 생활비로 다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도 물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애초에 저는 시부모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모시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 성격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고요. 남편이 아무리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 해도 며느리가 싫다면 못하는 게 시부모님과 합가잖아요. 물론 며느리로서 제가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던 건 아니었어요. 합가를 하게 된 건 순전히 우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에요. 부모를 모시고 산 건 우리인데 끝까지 장난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부모까지 손절할 뻔했던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요. 남편은 위로 4살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은 시어머니가 끝까지 쩔쩔 매실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장남인데요. 문제는 아주버님이 집안에 큰 기대를 등지고 늘 속만 썩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늘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기 다반사였는데 그때도 무슨 반찬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지역 반찬 가게에 납품을 하겠다고 일을 크게 벌렸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았고 직원을 더 뽑아야 한다, 설비를 늘려야 한다며 시부모한테 돈을 계속 달라고 하더니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원산지를 속이다가 한 방에 사업을 말아먹고 빚만 생겼어요. 그 뒤로는 주변 공장에 취직해서 생계만 겨우 이어나가는 중이었죠. 거기까지는 저도 형님 댁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애도 둘이나 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날렸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급한 대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저희가 1,000만 원도 빌려주고 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도 말은 빌려준다고 했지만 받을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힘들 때 서로 돕는다고만 생각했었죠. 그때까지는 시부모님은 본인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큰 문제 없이 살고 계셨어요. 장남이 반찬 공장 사업을 할 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긴 했어도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마음에 걸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초부터 아주버님이 그 집안의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라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아주버님 사업자금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다툼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남편은 형에 대해 불만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형이 하자는 대로 돈을 다 대주시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두 형제 사이는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다지 살가운 형제는 아니었어요. 형제 사이가 늘 어색하니 형님 동서 지간 역시도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도 식사 시간에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늘 적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늘 서운한 점이 생기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명절에 제사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애야, 전이랑 고기랑 다 싸가지고 가라.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도 냉장고에 채워놨으니까 갈 때 그것도 가져가서 해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남은 음식들을 형님이 대부분 가져가라고 바리바리 싸주시더라고요. 남은 과일까지 남김없이 싸주시던 어머님이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면서 너희도 필요한 거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저희는 괜찮으니 다 형님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님한테 서운함이 없진 않았지만 형님네가 워낙 사정이 안 좋으니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어요. 속상하긴 했어도 어머님이 절대 저를 미워하시거나 악의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장남을 먼저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평생 이런 분위기 집안에서 살아온 남편이 더 형에게 피해의식이 있었으리라 짐작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형이 힘들게 사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 아버지랑 상의를 해봤는데 너희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집을 팔아서 너희 형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빚 갚느라 아무리 둘이 벌어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데 빚만 없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이 없었지만 남편이 발끈했어요. 이젠 집까지요. 가진 재산 전부 형한테 다 주고 집 하나 달랑 있잖아요. 그것까지 팔아서 형한테 주시겠다고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어쩌시려고 그래요? 집이야 나중에 형편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잖아. 너희 형이 잘 풀려서 집을 사게 되면 같이 살아도 되는 거고. 이미 집은 내놨어. 너희들 부른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야. 시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는 말에 저도 황당했지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님의 이야기는 더욱 황당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실은 우리가 집을 팔면 당분간 지낼 곳이 없잖니. 그래서 너희네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 하는데 어차피 아버지도 일 나가시고 나도 너희 애 봐주면서 살림 도우면 너희들이 맞벌이 하는데 편하지 않겠어? 어머니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지만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형한테 주는데 형네 집에서 같이 사셔야지. 왜 돈은 형이 받고 부모님은 우리가 모셔요? 지금 그 말씀 하시려고 우리 오라고 하신 거예요? 월세방에서 사시던지 알아서 해요. 가족이 힘들면 이 정도는 너도 도울 줄 알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형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천년만년 너희 집에서 얹혀 살겠대? 당분간이야.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다며 집에 가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그런 식으로 형 도와주다가 집까지 다 털어먹을 거라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건 바라지도 마세요. 난처해진 저는 어머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저를 끌고 나가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은 돌아오는 내내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는 옆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애 시절 때부터 남편이 자기 형과 차별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좀 의외라고 느꼈던 게 있었는데요. 보통 집에서 제일 큰 안방을 부모님들이 쓰시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남편 집의 제일 큰 방은 장남이 혼자 쓰고 있고 그 다음 작은 방은 부모님 내외 제일 작은 방을 남편이 쓰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집안 서열 1위는 장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장남에게는 자가용을 새로 사주셨고 우리 남편은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죠. 형님이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고 그때도 형님한테는 신혼집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 시댁은 나름대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집을 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벌어서 장가가야 해. 엄마가 나까지는 못 해준다 하더라. 우리 두 사람 힘으로 결혼해야 하니까 착실하게 모아야지. 아니, 자기네 형은 집을 사주셨다면서. 근데 우리는 전세도 못 얻어주신대? 돈이 있어도 나는 안 도와주실 것 같아. 나 대학 다닐 때도 4년 내내 등록금 벌려고 과외 뛰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살았어. 지금 취업해서 내가 스스로 돈 버니까 그나마 사람 대접받으며 사는 거야.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 도움받아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댁에 도움받을 생각은 진작에 포기했었죠. 다행히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4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시부모에게 매달 월급에서 150만 원을 드리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으로는 그 돈을 조금 모아두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가진 돈이 2천뿐이니까 알아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장남과 차남이라지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로도 차별 대우를 겪어야 할까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어찌됐든 그날 이후 합가 문제로 남편과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저한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며 제가 남편을 설득해달라면서요. 나도 너 얼굴 보기 면목이 없다마는 그래도 어쩌겠니? 집은 첫째한테 주겠지만 땅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너희들은 둘 다 안정된 직장이라도 있잖니? 어머님, 저도 이 문제는 확답을 못 해드려요. 저희 남편 고집 센 거 아시잖아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문제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마도 대한민국 대부분 며느리들은 합가라는 말만 들어도 질색팔색을 하며 손사래를 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반대만 하지 않았던 건 분명 합가를 했을 때의 장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저는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친정이 제주도에 사시는 데다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저희가 찾아가지 않으면 얼굴 뵙는 것도 힘든 일인데 육아를 도와주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만약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일단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제가 야근이 많고 살림까지 하는 것이 벅찬 상황에서 어머님이 살림을 도맡아 해주신다고 하니 그것도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그때까지 본 시부모님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시거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실 분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결혼할 때 2천만 원 보태주신 것과 결혼하기 전과 후로 아주버님이랑 비교해서 차별하시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둘째 아들에게 저런 부탁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그 사정이 안 됐기도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저나 남편이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 문제로 상의라도 하려고 하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집 하실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쩔 생각이야? 형님네가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살까? 그 집이 너무 좁잖아. 방도 없고. 당신은 그 문제 신경 쓰지 마. 돈 해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형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냐면 몇 달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결국 사시던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의 남은 빚 4억 원을 모두 갚아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 부모님 앞으로 남은 돈은 7천 정도의 현금과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땅 조금뿐이었죠. 우리 부부가 합가를 하기 싫어하니 아주버님 빚을 갚아주고 같이 살기로 한 것 같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으로부터 4억 원을 입금받자마자 아주버님은 살고 있던 집까지 싹 정리하더니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빚쟁이가 야반도주를 한 것처럼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아예 저희들이 추적조차 하지 못하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에게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뒤로 난리가 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엄마, 내가 형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집도 팔았는데 어쩔 작정이세요, 대체? 너희 형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설마 이대로 연락 끊고 살 생각이겠니? 지금은 면목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걸 거야. 둘째 너희들한테는 우리도 면목이 없다. 어머님 아버님은 우리 부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오갈 곳이 없어진 시부모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요. 시부모님과의 합가는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합가할 때는 어머님도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합가 자체도 어렵지만 같이 살다가 분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은 1년만이라 했었는데 2년, 3년,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결국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라 해도 그 시간 동안 트러블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살림 합치고 나서는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청소 문제, 생활비 문제, 아이 육아에 대한 문제 등등. 말하자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과 저는 말이 통하는 사이라서 서로 맘상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자면 저는 합가로 인해 혜택 본 것도 많았어요. 일단 저는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방 하나를 두 여자가 쓰다 보면 잡소리가 날 것 같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주방 살림은 전부 어머님께 일임을 해놓았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혀 간섭이 없으셨습니다. 한 집에 살며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시거나 눈치 주는 일이 없었어요. 밥도 같이 먹을 때가 있지만 따로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추가 근무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서로 달랐거든요. 여러 번 상차리면 번거로우니 어머님이 식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으면 각자 알아서 자기 밥만 준비해 식사를 하고 자기 먹은 건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요. 주말도 마찬가지로 각자 알아서 보냈고 휴가 때도 억지로 같이 보낸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집의 합과 스트레스는 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을 젖먹이 때부터 어머님이 거의 다 키워주셨다는 점이에요. 기저귀 갈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하원까지 저보다 더 손주를 잘 봐주셨기에 그 부분을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같이 사는 세월이 쌓이면서 저도 점차 어머님이 편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이 계셔도 제 방에서 편하게 누워있거나 잠을 자고 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자기 부모랑 사는 걸 더 부담스러워했고 가끔 다투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가 작년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원래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약을 늘 드시고 있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가족들 모두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에 몸을 많이 움직이고 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계셨거든요.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을 하셨는데 의식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보름을 버티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치르게 된 장례니 저희도 경황이 없었지만 놀란 어머님 먼저 챙기고 남편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빈소를 차렸고요. 야반도주를 했던 아주버님과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닿아서 간간히 안부 정도는 묻고 살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식구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아버님 부고 소식을 형에게 전했는데 장례 치르고 입관할 때까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지 않으려나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아버님 발인 날에 아주버님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첫째 아들이 반가우셨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반면 저희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형이지만 반가운 기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로하신 부모님이 어찌 사시는지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다가 결국은 아버님 부고 소식에 얼굴을 보인 장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그렇게 장남을 먼저 챙기던 시부모님이셨는데 결국 임종도 우리가 지키고 아버님 장례도 장남이 아닌 차남인 우리 부부내외가 주도해서 하는 꼴이 참 우스웠죠. 효도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싶었어요.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오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한 아주버님은 혼자 우리 집에 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 할 말이라는 게 듣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힘들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 고비만 넘기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아. 엄마 땅 아직 안 팔았지? 그거 지금 얼마나 해요? 형, 진짜 그건 선 넘는 거 아냐? 그 땅은 엄마 거야. 왜 그 땅을 형이 팔라 말아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어? 넌 조용히 하고 있어. 형제 간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마침 어머님이 그만하라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만 좀 해라.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땅 팔으라는 소리냐? 첫째, 너는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그동안 노인네 모시고 살던 둘째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그 땅만 팔아주면 이제부터 엄마는 내가 모실게요. 그럼 서로 좋은 거잖아. 재수 씨도 그게 좋지 않아요? 그만하고 썩 꺼지지 못해? 아주버님이 그 난리를 치고 간 후 며칠 동안 어머님은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누워 계시기만 했어요. 장남이 오랜만에 나타나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속이 무척 상하셨겠죠. 그러다 무슨 결심을 하신 건지 우리 부부한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땅 팔아야겠다. 어머니의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대신 남편이 바로 어머님께 따졌습니다. 엄마, 내가 장담하는데 그 땅 팔아서 형한테 줘도 형은 절대 엄마 안 모셔. 10년 전처럼 돈만 가지고 연락 끊을 거야. 설마 이번에도 그러겠니?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한테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했는지 혼자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결정에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내거나 대든 적 없었지만 그때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10년간 저희가 모시고 살았고 아버님 장례도 저희가 다 치렀는데 결국 어머님은 장남만 챙기시네요. 어머님 생각이 좀 그러시다면 저희가 말려도 소용없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땅 팔아서 아주버님 주시고 장남이랑 사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화도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야 애초부터 어머님이 가진 재산에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문제 다 잊고 속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아주버님과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는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형한테 내일 당장 이야기해서 모시고 가라 하세요.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서운한 건 둘째치고 장남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길래 밑빠진 독에 다 퍼주고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것까지 퍼주려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님은 혼자 외출도 하시고 많이 바빠 보였어요. 저는 모른 척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집안에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땅을 팔아서 줄 것처럼 하시던 어머님이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먼저 말을 꺼낸 건 우리 남편이었어요. 엄마, 땅 파는 거 알아보고 계신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저희도 이젠 분가할 생각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말은 안 했어도 이 사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 끝나는 대로 어머니도 형네 집으로 가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사색이 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큰애를 만났다. 근데 진짜 속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 땅 팔면 둘째네한테 미안해서 너희 집으로 당장 가야겠다고 했더니 아직 자기 처한테 말을 못했다며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란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내가 그놈 뺨따귀를 때리고 돌아왔지 뭐냐.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혀를 찢찢 차더라고요. 내 말이 맞죠? 아무튼 저희는 결정 끝났으니까 땅을 주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세요. 집은 하루빨리 빼시고요. 남편이 말을 더 세게 하길래 제가 그만하라고 일단 말렸죠. 당신도 좀 그만해.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셨다잖아. 미안하다. 나도 이제는 정신 차렸어. 그 땅 지금 바로 너희들한테 줄게. 내가 갖고 있다가는 나중에 네 형이랑 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더라. 지금 주면 첫째가 달라 해도 너가 거절하면 그만이다. 엄마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남편은 화를 버럭 내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로 저와 남편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지금 어머님 내쫓는다고 해도 당장 지내실 곳이 없을 거고 지금까지 10년 살면서 큰 문제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살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님은 그 땅을 전부 저와 남편 앞으로 해주셨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주버님은 자기 몫을 달라고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머님이 큰 실수를 또다시 하실 뻔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식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한동안 어머님과의 사이가 서먹했었는데 요즘은 대화도 평범하게 잘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머님과 합가하길 원한 건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 어머님의 재산이 탐나서도 결코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인 저보다 할머니 손에서 더 많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먼저 찾고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별일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주버님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은행과 제2재성 금융권까지 돈을 빌려 써서 2억이 넘는 빚에 또 시달리고 있었나 봐요. 자기 빚이라도 갚아달라고 몇 번 더 찾아왔었지만 그때마다 가차없이 쫓아냈는데 이제는 포기했는지 한 달 넘도록 아무 소식 없네요. 앞으로도 전혀 그쪽 식구들과는 엮일 일 없을 거고 저희 식구들끼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